2부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송시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아주 요새 각 단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번 미래 포럼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저희가 짧은 시간 1시간여 동안 이제 저희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패널로 모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환 교수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다음 유승찬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역시 마찬가지 인사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열정적으로 개척을 하고 계신 송승재 대표님, 라이프 시멘틱스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으로서 이제 대기업의 역량으로서 또 많은 경험들을 말씀해 주실 유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헬스케어 사업부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오늘도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계의 또 의사이시기도 하면서 언론계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또 의견을 좀 더 주실 수 있는, 저희보다 더 나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이진환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5시 10분 정도에 이제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임팩트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패널분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를 좀 더 앞에 2개 발작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유승찬 교수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다른 모임에서 이걸 발제를 해주셨기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대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정의가 뭔가, 법적 정의가, 이거에 대한 디파인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기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에 따르면은 이제 해당 법안의 제정안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정안을 주셨는데요. 이 정의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인데, 보건의료 정보라는 것이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거의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또는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이제 정의가 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제정안에서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취지에 맞게 이 사실은 정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정의가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나와 있었다면은 저희가 이 법의 취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냥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로 되어 있어서 좀 광범위하고, 사실은 의료 행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에서도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하나로 정의하지 않은 것은 의료라는 것이 워낙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의료 행위를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판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보건의료 데이터도 그러한 속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계속해서 센서가 나오거나 사실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런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취지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정의에 같이 녹여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기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있었던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날카롭게 디파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김주환 교수님. 그 데이터에 대한 혼란은 계속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한데 일단 그렇게 가지고는 사실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프레임을 둔다면 그 1차적인 데이터냐, 2차적인 데이터냐, 프라이머리 데이터냐, 세컨더리 데이터냐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 정보는 이제 의료 정보의 정의에 있어서는 그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의사 또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종사자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료 목적으로 진료를 했을 때 그것이 1차적인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다시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쓰면 2차 세컨더리 유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많은 논란이 이 원래 데이터를 취득할 때 그 원 목적에 대한 용도는 항상 합리적인 거고요. 세컨더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냐, 2차냐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의료만 얘기했지만 보건의료를 확장하면 예를 들면 역학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또 그 자체로서 프라이머리 데이터일 거고 1차 데이터일 거고요. 그래서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나누어서 논의해야 되고 사실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2차 사용, 세컨더리 유즈의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텍소노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2차 사용이라는 것이 뭐 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1차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할 게 거의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게 말씀하시고 꺼주셔야 서로 한 분만 나오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저 데피니션을 얘기한다는 건 다 좀 따분한 얘기인데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얘기는 좀 전에 김주환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데이터의 정의는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transferable material로 어떤 전달 가능한 자료로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그 자료 속에는 제너레이션하고 또 목적에 부합되게 여러 가지 세컨더리 에디팅에 의해서 도출되는 많은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전 데이터를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라는 거고 세컨더리 퍼포스에 따라서 우리가 모디피케이션한 데이터까지 그리고 아까 황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AI, 그다음에 라이프로그 데이터, 유전자서부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뭐냐라는 주체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저건 내 분야는 아닌데 하는 것들도 무지 많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또 다른 논의 속에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제너럴한 개념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넓게 일단 디파인하고 여기서 가공된 2차 데이터도 저희가 다 같이 생각한 그런 범위에서 시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뜨거운 주제로 또 말씀을 좀 먼저 시작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황희 교수님도 얘기 나왔지만 이 데이터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논의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패널분들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냐, 의료인이냐 이런 측면 혹시 누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소유권이라는 개념, 혹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상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지식재산권의 개념으로 이제 개념이 넘어오게 됐는데 문제는 데이터는 이렇게 한 명의 그 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환자로서 병원에 가게 되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고요. 병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니까 수집하는 이 수집자가 되고 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어떤 부가 창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부가 창출이 이루어지는 가공자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민법 혹은 민법 뭐 저작권법, 상표법 이렇게 그냥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건데 이제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법률을 보더라도 데이터 산업법에서는 데이터의 거래에 관한 부분만 지금 정시가 돼 있고 민법 개정안에서 데이터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는 물건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리고 데이터의 침해와 관련돼서 지금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침해로 보고 그거를 부정경쟁 행위로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데이터 소유권 부분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뭐 병원에 있다, 환자에 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개인정보법 개정안에서 의료 마이터 데이터와 관련된 전송권이 도입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이거를 가지되 이제 가공의 단계, 뭐 감형 처리를 하거나 가공의 단계 이후부터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가공 처리한 가공자라든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한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주체단체에 관한 개인권 기속에 관한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거래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체 간에 약정을 해가지고 기속을 어느 부분에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주체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십시오. 그 데이터 중에서 의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의료 데이터. 특히 의료에 관한 데이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와 섞어서 얘기하는 게 다른 차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정보 주체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텍스페이어고요. 그래서 주체가 명확하게 있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 예를 들면 도찰을 하면 안 되라든가 초상권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체인 개인에 대한 데이터와 예를 들면 건물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구분해서 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이제 사실 월요일에도 뭐 한림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체라는 것은 사실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어떤 하나의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의무들은 대부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들어있고 데이터 생성 역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그것들을 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 모든 것 관리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권리는 없고 의무는 모두 의료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주체는 개인으로 설정되는 환자로 설정되는 이런 모순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처방 정보라고 했을 때 처방은 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게 환자의 데이터가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인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생성 주체가 꼭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는 맞지만 이것을 생성하는 것이 비단 환자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만약에 전송까지 해야 된다면 그런 모든 인프라를 사실은 어떤 제3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또는 사실은 이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의 그 권리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의견 없으시면 지금 사실 뭐 초반에 한 5분을 주체와 정의의 시간을 좀 소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면 오늘 이제 회의의 목적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한 이슈가 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산업화를 가시화시키고 또 세계 최강국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가지 분야 많이 있지만 보건의료에서 신약개발 기술 아직 저희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의료기기도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해서 우리가 많이 앞서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과 정보력은 사실은 의료 현장의 시술과 판단과 데이터들 이거를 어떻게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만들어서 산업 플러스 국민한테 베네핏을 진짜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국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사실 오늘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던 것 속에 이 주체가 환자한테만 있다 혹은 의사한테만 있다 이런 논의가 지금 이렇게 하나로 국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가공할 때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또 환자 개인이 갖고 있는 또 권리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진행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정부도 사실은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데이터 관련.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아까도 발제에 나왔지만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에서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어서 내년에는 이 법이 진짜 정교하게 국가 미래를 결정질 수 있는 법으로 되지 않으면 또 부처 간의 이에 의해서 갈라지고 또 데이터의 여러 가지 성상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갈라지면 우리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와 자산이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 법이 좀 더 정교하게 통합적인 개념으로 그다음에 상생의 정치를 또 실행을 갈 수 있는 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여기 패널 분들께서 한 분씩 좀 이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비팅하고 우리의 글로벌 산업으로 리딩하기 위해서 이 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한 2분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순서는 정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여기 변호사분도 계시니까 의료법, 생명윤리법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해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런 측면도 같이 좀 짚어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맨 오른쪽부터 할까요? 잘 안 보여서. 네. 네. 저는 일단 서비스 환자 입장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이해도 쉽고 좀 이렇게 한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풀어 나갈까 싶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마이 데이터 덕분에 좀 좋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와닿게 느낀 게 뭐였냐면 최근 운전면허증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연장하려면 예전에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찾아가서 또 청력 검사, 시력 검사 이런 거 다 또 받아야 되면 또 돈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또 증명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단과 연결된 마이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운받은 걸 갖다가 운전면허증 그쪽 담당 쪽에 이제 이걸 검색을 하면 이제 내가 시력도 정상이고 청력도 정상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게 되면서 바로 운전면허증 연장이 바로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면허증을 이제 다시 받으면 되는 그래서 이게 이 마이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이게 진료비도 제가 내는 돈도 절약되고 또 국가에서 내는 돈도 또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게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단 검사학적 피검사를 받았다. 그럼 이 피검사 결과가 예전에 또 연세대 세브란스 가서 또 만약에 좀 다른 진료할 때 활용이 되면 이 과잉 진단도 안 되고 또 영상학적인 연결도 되면 또 굉장히 의료비 절감이 굉장히 참 좋은데 결국은 이 병원 대 병원의 이런 연결이 쉽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인 것이 바로 법안 통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희 대표도 말한 것처럼 이 개인 진료 기록 전송 문제가 지금 현재 각종 법안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의료계랑 또 협의해야 될 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표준화 문제도 있고 관련돼서 우리가 은행에서는 너무 쉽게 표준화돼서 우리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다 쉽게 연결되지만 이제 병원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EMR 각각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표준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표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도 분명히 해결될 문제고 그렇다 보면 이제 국가가 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물론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근보공단에 환자가 받은 검사 결과까지 전송을 받을 때만 이 수가를 주게 된다면 그러면 근보공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의 검사 결과 기록을 이제 보유해야 되고 데이터 저장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요즘 최근에 민간 업체분들이 너무 많은 관련된 마이데이터 앱을 만들고 있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를 민간 업체들에게 잘 운영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마련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현재는 만약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나의 정보를 쉽게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저장하고 이 검사받은 데이터 다운받는 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보여주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좀 원활한 그런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얼마나 환자 중심에 서서 환자 서비스 입장에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2022년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발의된 법안 3개가 있는데 이름을 보시면 이제 어디서 주관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자부에서 발의가 됐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시겠죠? 과기부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기관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제 해당 부분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점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이 보건의료 영역에 관련해 가지고 ICT 기술이 접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산업이 이제 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영역에만 한정질 수도 없고 과학기술 영역에만 한정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뭐 지금 산자부에만 계속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각자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융합의 지혜를 좀 발휘해가지고 이 부처 간에 어쨌든 좀 협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결국 보건의료 데이터의 이동 부분인데 이게 결국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이동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라고 하죠. 이동이 있는데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가명정보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도입이 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즉 가명정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이동하는 데는 좀 이제 좀 길이 터져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이거의 상업적 활용 부분의 문제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상업적 활용 부분에 관해서도 시행령 부분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면은 과학적 연구, 통계, 그 다음에 기록적 보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쓸 수 있냐 없냐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쓸 수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법으로 좀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식별 정보의 이동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 많이 주시는 게 그 의료 마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약물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A 병원도 알고 싶게 하고 싶고 B 병원도 알고 싶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제 부작용 정보를 A 병원이 알고 있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의약품안전관리원도 이거를 넘겨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DUR 서비스라고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평원에서도 이거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집할 때도 동의가 필요하고 넘겨줄 때도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거치다 보니까 서비스는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 마이데이터 이동 전속거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 지금 세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그 법 안에서도 전송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촉진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라고 정보를 분석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법에서는 이걸 개정안에서는 했었는데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제 이 TDM 면책 규정이 빠지게 되고 저작권법으로 위임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물론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거를 분석할 때 필요한 TDM 면책 규정을 지금 넣어놓고는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통과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지금 발의할 때 말씀하셨던 의료법과 이제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실컷 데이터 3법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랑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법률이 바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입니다. 실컷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의료법이랑 생명윤리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간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6조 규정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의된 법률안은 많고 통과가 되면 사실 이게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빨리 이 부분이 조금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송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송승재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가 요즘에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분야 자체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송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사실은 데이터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황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개념의 데이터 EMR, EHR, PHR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료 마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PHR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업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적 기반들 그리고 기술적 기반들을 벌써 17년 전 맞죠? 네. 17년 전에 이미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에서 아예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국감을 통해서 잘못 때리는 바람에 지금 많이 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좀 서로 아프더라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가 잘 해왔었고 하지만 잘못된 지적으로 지금 상당히 상황이 꼬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에 대한 거는 네, 상대적으로 좀 답이 쉽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보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서로 이해가 지금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나누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그리고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히 다른 개념들인데 이걸 섞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섞여버리면 논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이 섞일 수 없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전문가 그룹에서 좀 더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각각 발의한 법령이 합쳐진 법령이 있어요. 혁신의료기기법. 네, 그게 대표적이죠. 현장에서 혁신의료기기법은 네, 상당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지정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은 또 식약처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부처의 역할들은 분명히 다르고 입법도 그 부처의 역할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외려 그 각 부처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그 산업이 왜 필요한 거를 생각해보고 그 도구로서 이 디스트레스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그 해당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법령 실무적으로 보면 법령은 일단 그 재정법안이 나오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붙게 돼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어느 그 특정 부처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령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한다라는 건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좀 현장을 고려한 이제 얘기들이 좀 잘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지금 보건복지부나 산업부나 과기부에서 각각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법령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다르고, 그러면 그 이 재정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각 부처가 어떤 역할들을 더 나눠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이 법령을 집행할 특정 그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은영 국장님 오셨지만 보건산업정책국 하에 디지털 헬스를 담당하고 있는 특정 과는 없어요. 담당 공무원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과 레벨의 그 티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 R&D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나 또 산업의 거버넌스를 잡고 있는 산업부에도 해당 과가 좀 신설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유재진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산업 현장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하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또 현실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처음 이게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얘기 들었던 게 정밀의료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정밀의료 금방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지개빛 그림들을 많이 얘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정밀의료가 얼마나 돼 있을까라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봤을 때 매출 규모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헬스케어 산업 규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규모가 이렇게 크다. 그게 진짜일까라고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헬스케어 기업 중에 그 상당히 이제 그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고 꽤 큰 규모의 기업들도 있는데, 이 중에 스스로 이렇게 매출을 가지고 매출을 가지고 스스로 이걸 서바이브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장사들도 실제 자기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그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존하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해서 이제 시장으로 나가줘야 되는, 그러지 못하고 시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 정부 과제라든지 투자금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시장이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는, 다시 얘기하면 미래 시장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또 만들어지더라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충분히 어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그것을 결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구해줄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서비스하다 보니까 사용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규제 특구 사업이라든지 샌드박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규제를 해제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이런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처음에 규제 특구 사업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런 규제가 해제가 되면 이게 원하는 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이게 드롭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럽니다.
처음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 거기 해당 어떤 규제가 몇 개 법에만 이렇게 해당된 걸로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법안들이 규제가 나와서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현실인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관련된 부분도 DTC가 열려 있는데, 그러면 DTC가 열려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산업적인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용자들은 DTC에 제공된 정보들보다 훨씬 질환에 관련된, 암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런 정보들은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헬스 기업들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좋고 잘 만들어지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 솔루션들을 저희가 9개의 기업 같이 해서 금년 초에 저희가 태국 정부의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앵커 기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저희가 2번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했을 때 전시회하고 국내 기업들 솔루션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자기 제품 소개할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병원 관계자라든지 저희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대략 한 400명 정도 왔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좋은 솔루션이 한국의 레퍼런스가 얼마나 되냐? 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상품들이 태국 시장에 소개해서 뭔가 이렇게 시장을 진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확보해서 검증이 된 이런 솔루션들이 해외에 잘 먹힐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충분히 그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진입이 좀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뭐 병원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원격 진료를 하고 싶은데 자기 솔루션이 없다. 한국에 있는 솔루션들을 자기 병원에 구축을 하고 그걸 POC를 통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되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태국 전역에 확산을 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근데 국내는 원격 진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다 보게 되면 국내 기술들이 굉장히 좋지만 해외 솔루션들이 잘못하면 역으로 먼저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국내 시장이 국내 기업도 쓸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적어질까, 그게 많이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헬스케어 기업들이 잘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국내에 잘 이렇게 적용되고 산업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정책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후로는 그거를 잘 실증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됐건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됐건 이런 적극적으로 어떤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게 되면 훨씬 산업화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네,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실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에서 모두 의료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의료법에서는 제3자 전송을 금지하고 있고 생명윤리법에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개인은 동의를 받고 IRB 심의를 받아야지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송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의료 데이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이제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될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제 다른 법,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그 데이터 전송권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이제 각자의 법을 만들고 있는 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필드에서는 이때는 이런 법을 따라야 하고 저때는 저렇게 법을 따라야 되는 건가? 여러 법들 사이에서 저희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된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가 정의가 사실 굉장히 불호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개인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정의하고 이제 적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주환 교수님.
예, 법제화에서 저희가 선진국이나 후진국 뭐 이런 것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볼 때 그 입장이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저개발국에서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까 태국에서 저 원격 의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쪽에 접근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의 보급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선진국은 반대죠.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자도 많고 이제 의료 비용이 좀 고가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상 의료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고 게다가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그 어떤 식으로든 절감하든 분산하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제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 있는데 두 국가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가 좀 나온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일단 앞서 있고 사실은 의료를 수출 산업으로 의료 자체가 아니라 의료와 연계된 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의료는 사실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수입국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법은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 지금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이 전부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의 빅테크들이 사실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해서 쓰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현재 그냥 지키고 있는 정도고 유럽에서 지금 법을 만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GDPR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다 이러한 법제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략적인 측면은 사실은 미국 빅테크의 침공을 방어하는 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GDPR도 그렇고 이번에 뭐 DMA, DSA,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법,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거가 뭐 7월 의회 통과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빅테크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를 쓰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번 7월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매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을 글로벌 매출의 10% 과징금을 매기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강력한 정도입니다. 그럼 왜 유럽은 그런 입장을 갖냐? 그다음에 유럽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럽이 추진하는 거죠. 2011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하는데 방어적인 겁니다. 즉 빅테크 경쟁에서 유럽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으니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구글이 지배할 수 없고 개인에게 권리를 넘겨줘라. 이런 전략적 선택이 있어서 마이데이터를 하는 거죠. 독일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관한 부분만큼은 따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그걸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뭐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방향은 좋지만 이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떤 구조,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느냐? 사실 한국은 지금 마이데이터 유럽을 많이 따라가는 구조고요. 법제화 자체는 데이터 3법이 수정되면서 유럽의 마이데이터를 주로 법제화를 통해서 가고 있고 유럽은 법제화보다는 EU라는 거대한 집단이 있으니까 억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EU가 직접 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사실은 미국에 대응할 만한 큰 억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유럽처럼.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한 다음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환자, 본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김으로써 이거에 대응하는 현재 저는 국제적인 법 제도화의 과정은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나름대로 법 제도를 빨리 만들었고요. 신용 쪽에서는 의료는 그 다음 단계고 신용정보법까지 개정하면서 만들어서 그거에 대응을 했고 그거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심지어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로 들어오니까 조금 복잡한 거죠. 의료 시스템이 다른 게 한국은 미국처럼 고비용 의료가 아니고 약간 중저비용의 의료고 그다음에 의료가 자유보험 제도가 아니라 유럽에 가까운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사회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EU 같은 균형력이 없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 공공적 의료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편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거의 비용으로만 보이지, 우리가 의료는 다 서비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비용이지 우리가 뭘 갖고 나가서 수출하는 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체계는 또 수출 국가라서 수출을 해서 외국과 통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 있어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 법제화를 통한 마이데이터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권은 뭐 당연히 있어야죠. 2000년 7월에 이미 복지부에서 그 열람권을 아주 강력하게 확립해 놓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단지 그 열람권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받을 때 실비를 내야 된다든가 데이터 포맷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받으러 가서 신청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송을 나한테 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문제가 좀 어떤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거고, 제3자 전송권은 조금 복잡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인 전송권이 한 분 법안에 있었잖아요. 본인에게 전송 요구권은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제3자 자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개인한테 넘기는 현행의 법제도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네이버도 와 계시지만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인 산업계를 중심으로 가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고 또 뭐 EU처럼 큰 힘으로 해칭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현재 개인 본인에게 넘겨주고 본인의 리터러시도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전송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말씀드려 쭉 들어가니까 시간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요. 지금 이 법 문제에 다양한 의견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팩스라는 거 처음 시작했을 때 병원에서 뭐 필름 없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여러 회사들이 설립이 되면서 지금 이제 생존해 있는 몇몇 회사가 덴탈 소프트 쓰고 있고, 그들이 이제 아시아권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글로벌 못 갔죠. 그다음에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글로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지가 만일 지네들 기계에 붙여서 스페시픽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다른 기계도 융합이 돼야 자기 소프트웨어가 사니까. 그렇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헬스케어가 신약 개발, 우리는 지금 신약도 없는데 다양한 의료기기하고 다국적 회사들이 붙여서 뭐가 나오는 시대에는 우리가 이 디지털 헬스를 산업화 가기도 전에 결국은 잠식을 어떻게 디펜스하느냐, 이 논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법이 지금 사실은 세계 입법이 다 이 의원 입법이란 얘기는 이 비즈니스가 살지 못하니까, 과학계가 리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과학계, 산업계, 의료계가 각 부처에다가 푸시를 해서 세그리게이션된 입법을 만든다. 이렇게 돼서는 저희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가 우리의 최대의, 우리의 마지막 가진 자산이라면 이 법만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통합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결국은 그 결과물이 베네핏이 국민한테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돌아가고, 또 산업계에다가 플랫폼을 가진 네이버나 크라우드 같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도 상생할 수 있어서 어디까지 어느 분야를 갈 거냐에 대한 디파인을 하고 통합된 법령을 만들지 않으면 여지껏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큰 자산인데 이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금 정부에서 저도 다국적 이런 데이터 산업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만큼 롱기튜디널 서베이가 각 병원에서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이제 정제된 데이터들을, 또 에시컬 스탠다드를 다 가진 데이터에서 이번 법은 꼭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마 여기 패널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속에서 잠시 하나 또 좀 짚고 넘어갈 거는요. 이 데이터를 모으면 오늘 피검사 어떻게, 가슴 사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사진과 영상과 피검사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각자 얘기하면 아까 데이터 갑자기 IRB하고 DRB하고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병원의 리소스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인적으로. 근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오고 또 진행이 들어가면서 의사의 병원에서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요. 익조션이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뭐가 잘못되면 단위 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그립니다. 이게 제3자 청구도 하는 거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논의를 오늘 할 시간은 없겠지만, 데이터 클리닝, 익명화를 위해서 자체든 외부에다 수주를 하고 이 과정 속에 전부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 측면에서 꼭 의료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공익적 데이터를 해서 국민한테 가는 거는 국가가 그 인센티브를 수가로 책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 아웃컴, 결과가 비즈니스화를 할 때는 이익 배분을 어떻게 또 이거를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야 되냐. 근데 지금 현재 병원은 비영리법인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병원의 구조로서는 대학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즉 수익 배분 구도나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조금 두 분만 아주 간략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해놓고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김정일 교수님, 누가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수익 구도를 어떻게 잡는가? 예, 송승재 대표. 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엔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첨단 의료기기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가 있는데요. 근데 이 상품들이 개발되는 것까지 이제 데이터를 재료로 보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초상권처럼 다룰 것이냐, 지재권처럼 다룰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제품들 내지는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처럼 쓰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걸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우리가 약은 약국 가서 사 먹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 가서 복약지도 받고 약을 가져와서 그냥 복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역 간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전통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것들, 혹은 이 데이터 그 자체는 직역 간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금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 기존의 직역들,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들은 나오게 될 건데, 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이슈가 발생됐을 때 어떤 논의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주환 교수님 말씀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기대에 안 맞는 답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데이터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이 아이덴티컬하거든요. 동일해요. 그러므로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걸 진짜로 팔면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끊고 2차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 없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는 다른 물건은 이렇게 보내면 하나 간 거니까 팔 수 있지만, 데이터를 직접 사고 파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뭐 이제 쪼가리 데이터를 다 모아서 뭘 만들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뭐 아날리틱스를 팔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은 있으나 상당히 규모 있고 좋은 데이터를 판다는 것은 그 가치로 환산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예를 들면 암호화한 상태에서 분석하는 기술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온 건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터는 노출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노출 분석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하나는 그런 기술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소위 딥테크 아까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를 따라해서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분야에서는 따라하기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 주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익명화를 하든 가명화. 근데 사실 익명화나 가명화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명화해버리면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고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다른 물건에 비해서. 그러므로 그것을 익명화해서 그랬을 때 피해 부분이 있거든요. 즉 아까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분배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사실은 피해를 어떻게 분담해서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따라 나와줘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보험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야만 이게 정말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그 정보 주체에게 얼마의 피해가 간다라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가 아주 작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환산까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익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과 그 여러 우리나라의 빅테크,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과의 많은 협업이 지난 한 2, 3년 사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해보니까 이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고민이죠. 거기서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다 묶어서 생각해서 가야 되고 테크놀로지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데이터 김정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근데 이제 가치는 무궁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지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오로버스 프로그램이나 UK 바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100만 명 유전자 정보와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EMR 데이터를 같이 이게 만일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이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티어 1, 2, 3. 근데 오로버스, UK 바이오뱅크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외 반출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 내부가 연구자나 산업계가 활발히 써갖고 환자한테 나가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가시화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공익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 네이버하고 송승재 대표님께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공익적 사업의 데이터로서 우리가 갈 것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 중에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좀 사고가 있었듯이 국가 거대 플랫폼이 공익적 사업의 매니지먼트로서 역할을 하다가 혹시 에러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한 또 의견 또 좋은 방안 이런 거 좀 말씀 간단히 해주시고요. 또 송 대표님처럼 이제 벤처나 작은 기업들이 이제 꿈틀거리는 다이내믹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데이터에서 너무 큰 국내의 거대 플랫폼하고의 상관관계, 상생관계를 어떻게 나갈 생각인지 이것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지난번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큰 이슈가 됐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에 잘 이렇게 리커버리가 됐던 사례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사고 때 그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각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그 보관이라든지 어떤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번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잘 리커버리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안적인 이슈를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안적인 부분들은 그 저희를 포함한 많은 그 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잘 만들어서 그런 게 클라우드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술을 잘 적용 안 하거나 또는 사용을 안 해서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될 수 있지, 실제 그런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된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충분히 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클라우드 열심히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클라우드 위에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클라우드 위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기업들, 기존에 있는 툴들을 사스화한다든지 그것들을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마켓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뭐 이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제 국정과제를 통해서 이제 초거대 AI가 이제 조만간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 공공을 위한 공익적 그 활용을 위한 그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초거대 AI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편익을 주는 알고리즘들로 지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복지 영역에서도 또 보건 영역에서도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내년 정도 되면 국민들이 잘 그 체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벤처 기업들이 그 빅테크 기업,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참 무섭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는 게 있어도 해외 진출할 때는 현지 파트너사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은 현지화되는 것이 그 상품성을 그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이번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그 애플이나 구글이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영역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한국에서 그 코어를 갖고 있는 잘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회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이제 법령 규제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상품화 차원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그 이 영역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잘 아는 관계들이고 보면 서로 이제 잘 식별하고 있는 거죠. 누가 뭘 잘하고 어떤 회사가 무엇을 잘하는지. 근데 이제 한 조직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참 쉽지가 않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상품을 잘 만들어서 고객들의 이제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외려 상품 시장에 먹힐 만한 상품이 뭘까에 대한 정의가 어려워서 콜라보가 쉽지 않은 거지. 만약 그런 상품에 대한 니즈가 이제 발견된다고 하면 시장의 콜라보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다행히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기술 내지는 핵심 서비스를 하나 잘 잡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그 콜라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드린 시간 조금 지났는데 끝으로 이제 저희 곽 변호사님하고 이진환 기자님 끝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 변호사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가장 안 하셔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이제 계류적인 좋은 법안들은 많은데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요. 여러분이 데이터 관련된 법령을 보시면 재밌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치 충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법 중에 보시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도 해야 되는데 보호도 해줘야겠다. 법령에 나와 있죠. 정보통신망법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가 충돌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유리한 법안이 상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해집단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열리고 많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해봐야 됩니다. 예. 아까 김종욱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해볼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규제 샌드박스도 있고요. 강원도는 지금 의료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특구 지역 내에서는 뭐 원격치료 좀 가능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법에 의해 가지고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에코델타 시티라고 해가지고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가지고 지금 비대면 진료도 지금 사례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쌓인 걸 가지고 이제 개정법에 반영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이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사실 뭐 가기부, 뭐 산자부, 뭐 관련 뭐 법안이 같이 올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항상 복지부 법안이 항상 밀리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도 자료를 낼 때도 최근에 낸 보도 자료 보면 이제 합성생물학 기술을 키워서 이게 합성생물을 키워 어른 게 mRNA 기술을 키워서 뭐 어떤 의료 쪽에 뭐 관여를 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가기부에서 냈고 가기부에서 이제 산자부랑 함께하는 그런 내용으로 냈고 복지부가 소외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상 복지부는 항상 이게 이제 가기부나 산자부는 굉장히 좀 산업화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지부 쪽은 왠지 제한 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임상까지 가고 뭐 결국은 환자한테 혜택을 주려면 복지부 분명히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복지부가 앞으로 이제 중심이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어떤 다른 부처랑 같이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쪽에 환자의 어떤 문제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에 몇몇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이 질문들은 아마 논의 중에 대략적으로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이 대답은 이 온라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정은영 국장님 뭐 의견이 코멘트나 저희들 또 동향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의견,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에 법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많은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고민하고 정리할 부분들은 조금 나누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에 ICT 기술이 합류가 돼서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다 보니 여러 개 부처가 각 부처의 시각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가장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저희 복지상임위에서 발의된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 보건의료 쪽이 늘 어떤 큰 게 좀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를 빨리 도달하지 못하고 어떤 계속 그 논의가 노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보건의료 부분이 갈등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익단체나 스테이크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이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할 우리 보건의료 사이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조금 더 있다가 논의했으면 좋겠어. 좀 이런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뭐 산업이 있기는 하는 거야?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누가 이런 많은 활용을 하겠어? 어떤 이런 의문들이 사실 우리 쪽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목말라 해서 이미 뭐 아까 말씀하신 과기부 산업부 법 외에도 의료법 개정도 지금 다 될 수 있고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법, 그다음에 보험업법, 그다음에 개보법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그 의료 정보를 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입법들이 계속 행정부와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어떤 분이 발제를 하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 정보를 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정보이고 또 생성하고 있는 주체로서 이 논의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서 정말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산업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용도 할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이 되도록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제정 활동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 법 제정이 방향성을 갖고 가도록 저희 부처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다 관심 갖고 특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저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표준화 너무 중요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고요. 뭐 3자 동의서부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에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저희가 데이터가 이제 우리 내부만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를 해외와 어떻게 연결해서 쓸 거냐 하는 것도 사실 법에 조금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요 2023년은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이 데이터를 아주 근간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이번만은 이 데이터 3법이 다 선의의 구도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지만 이번만은 진짜 이 데이터 보건의료 데이터는 하나의 통합된 의견으로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으로서 시작을 하는 원년으로서 좀 됐으면 하는 소망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데이터는 환자에서부터 나오고 의료진에 의해서 가공되고 다시 환자한테 돌아가는 이게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든 공익적 사업이든 환자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길이거든요. 여기에는 부처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이라는 개념 속에 통합된 제대로 된 법이 꼭 내년도에 잘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 좀 전파 부탁드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어요.